우리나라의 여권 맨 앞장에는 이 여권 소지인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놀랍게 250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BC 450년경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는 느헤미야에게 통행증을 한 장 내주었습니다. 주변국이 느헤미야 일행의 안전과 통행을 보장해 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여권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첫 역사 기록입니다. 이렇듯 여권의 역사는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여권은 시작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국경 통과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게나 필요했던 옛날과 달리 현대적인 라이프에서 여권은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만 있으면 무려 189개국을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여권 파워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권은 예나 지금이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여권은 통행증이 아닌 효율적인 통금증의 역할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 증명서는 그보다도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의 이집트에선 항구에서 배를 탈 때마다 파피루스로 만든 허가서가 필요했고 로마에선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 황제가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중세 아랍에선 세금 납부 영수증이 같은 역할을 했고 중국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관문을 통과할 때 제시하는 통관 문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적 의미의 여권을 처음 만든 건 15세기의 영국입니다. 헨리 5세는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민의 신분을 보증함으로써 통행을 쉽게 하고 여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안전통행증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여권은 16세기 들어 공식적으로 패스포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패스포트는 패스와 포트를 합친 말입니다. 즉 항구 통과증이란 뜻인데 섬나라인 영국에서 해외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범선을 타고 항구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선 성문 통과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파스포르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패스포트는 즉각 유럽 각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방문국가에서 받게 되는 비자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려면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주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프랑스인들의 오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전국 신분회의를 열어 자유로운 여행은 타고난 시민권이라고 선언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여권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사의 거의 모든 것에 대변혁을 가져온 프랑스 혁명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자 자본가들과 자본이 보다 안전한 나라를 찾아 프랑스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숭늉공들의 유출도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망명한 왕족과 귀족, 반동적 성직자들이 수시로 국경을 드나들며 프랑스 혁명의 위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혁명가들은 혁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 통제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혁명 후 3년도 안 돼 자본과 기술의 유출을 막고 반동 세력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권 제도를 고스란히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통행증이 아닌 통금증으로의 여권이 싹이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는 세계적으로 인간의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대 이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서 세계 곳곳에 철도가 본격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항구에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증기선이 가득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산층이 대폭 늘면서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유럽 각국은 여권 제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여권과 비자 없이 여행과 이동의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이동의 자유와 여행에 대한 규제에 다시 나서야 했습니다. 그건 여권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국제적인 신분증과 동시에 통제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여권의 역할은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권이 통행증이나 국제신분증, 국경 통제의 수단을 넘어 보안의 역할을 절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여권은 지금과 같이 딱딱한 겉표지가 있는 작은 책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국이 맨 처음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권 페이지에 비자나 출입국 도장을 찍겠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국적 같은 기본 사항은 물론 여권 소지인의 신체적 특성을 얼굴 길쭉, 이마 넓음, 코 큼, 눈 작음, 피부 흰색 등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점차 일반화되자 여권의 사진 첨부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진 양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권에 왜 이렇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세계 각국이 스파이 침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적대국의 국민이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자들의 입국을 무조건 막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권의 발명이란 책을 쓴 미국의 사회학자 존 도피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입국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가 합법적인 이동수단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독립전쟁이 시작된 1775년 처음으로 여권을 발행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해외 여행자의 신분과 함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정보도 신청자의 여권 한 장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권을 보면 여권 신청자의 가족은 물론 여행을 함께하는 하녀와 시종들의 상세한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여권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폭증하자 미국 정부는 미 합중국에 도움이 될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여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각국은 역사상 유례없이 대폭 늘어난 여권 수요와 함께 늘어난 보안 수요에 동시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주도로 세계 각국의 여권을 표준화해 일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당사국인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서방 세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은 테러 방지를 위해 이제 여권을 통해 애초부터 위험 인물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우선 여권의 위조를 막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는 여권의 사진을 직접 인쇄하는 사진 전사식 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교체나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2008년부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위변조가 더 어려워진 것은 물론 전자칩 내에 개인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험인물에 대한 규제를 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세계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세계 곳곳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명백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핑계로 여권 정보를 이용한 인종차별, 국적차별, 종교차별이 보다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나 위험인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네이션지의 편집자이자 작가인 아브라하미아는 여권은 부유한 국가의 국민일 때만 방패 역할을 한다고 냉정한 현실을 꼭 집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9.11 테러만큼이나 코로나 사태가 여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리가 잘 되는 국가들끼리 서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의 해외여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백신 여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정보를 여권에 담아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백신 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이들은 키프로스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보기 드문 호황을 누리는 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을 위한 골든 패스포트 판매입니다. 거액을 주고 살 수 있는 제2의 여권인데
주로 가난한 나라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제2의 고향에서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약 17억 원 정도 하는 몰타 여권은 완판되었고 비슷한 가격의 네덜란드 여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권은 적어도 한동안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혹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에 빈부 차별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